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제 이슈들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 1부 먼저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함께할 패널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재 캐스터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동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이지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특별 게스트로는 중동 전쟁 진단을 위해서 서상현 고려대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 잠시 후 전화 연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경제 이슈들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전해드리는 저희의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는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금주의 경제 뉴스 빅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저희가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큰 화면으로 5가지 키워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요. 출구는 없다. 한국도 타겟. 자, 반값 엔화. 전세난 오나 봄.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무섭다. 자, 이렇게 5가지 저희가 키워드 문구로 정해봤는데요. 한 가지씩 어떤 뉴스인지 자세하게 저희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구는 없다. 큰 화면으로 네, 나왔습니다. 전쟁 출구. 자, 지금 미국, 이란 간의 전쟁이 2주째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조건부 휴전, 종전, 또 이스라엘은 끝까지 간다. 여러 가지 지금 소식과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한 리스크 속에 우리 시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중동 전문가와 현재 미국, 이란 전쟁 상황 리스크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초대석 시간에 이분 나오셔서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셔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중동 상황이 계속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분 연결해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 고려대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 자, 전화로 연결됐는데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 박사님, 이번 주도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네네. 전쟁이 장기화될 네네. 우려감이 다시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네네. 대통령은 조기 종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전쟁이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총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는 장기보다는 네. 한 1, 2주 내에 좀 종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양측이 굉장히 강대 강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이 강대 강으로 가고 있는 거는 조만간에 무슨 계기가 되면은 또 빨리 종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란이나 미국이나 특히 이제 미국의 트럼프나 서로 간에 이제 자존심 대결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자존심을 양쪽에서 충족할 수 있으면은 전쟁이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서로의 그 충족 조건이 좀 미진하다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만은 그 제가 봤을 때는 양측에 장기전으로 갈 큰 명분이나 이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창 그 중간 선거를 위해서 후보들 출마할 후보들 갖다가 지금 현재 선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지금 현재 공화당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트럼프로서는 빨리 종전해서 국내 상황으로 다시 이제 좀 호전시키려는 이런 여건을 마련할 것이고 이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은 이란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강경 군부들이 주도하면서 전쟁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공언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사적 여건 물론 좀 가성비 있는 기대 같은 이런 이제 무기로 다시 이제 장기전으로 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된다면은 전쟁이 예상보다 좀 빨리 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장기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서 박사님은 장기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단기전 1, 2주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이란은 지금 미국과 뭐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여전히 지금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간간히 지금 공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의 향후 공격 수위는 어느 정도로 전개될 거로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전망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그 집중 공격으로 사실 이란의 그 군사 능력은 굉장히 급격하게 현재 감소되었습니다. 뭐 전체 군 시설의 90% 이상이 현재 파괴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초기에 이제 가성비로 사용했던 드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다시 이제 다른 요인보다 글로벌 이제 경제적인 그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만 봉쇄하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하에 아마 이제 기뢰를 활용한 호르무즈 봉쇄를 갖다 지금 이제 계속 시도하려 할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또 이란에게도 큰 타격이 오는 것이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이란도 선별적으로 일부 선박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배라든지 인도 선박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이제 내보낸다 하는데 만약에 기뢰가 부설된다면은 이거는 모든 그 선박들이 지나갈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란 자치 내적으로도 자국의 뭐 원유뿐만 아니고 자국이 필요한 생필품이라든지 뭐 의료 그다음에 이 식품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란 경제에 더 큰 타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대를 뭐 적극적으로 뭐 부설해갖고 뭐 장기적으로 간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려되지 않을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보다 장기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에게도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기는 본인 자국에도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이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자신이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조건이 또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란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마냥 또 전면전을 벌이기도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박사님께서 보시는 종전의 조건의 내용들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트럼프는 뭐 언제든지 자신들은 뭐 때리고 나면은 뭐 출구 전략하겠다 하지만 또 이란은 그에 반해서 자신들이 종전을 정하겠다 하면서 그 피지스키한 그 대통령이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뭐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이제 이 배상금 문제. 배상금 문제는 사실은 뭐 미국이 트럼프가 받아줄 그 여건도 아니고 또 받아줄리 만무하겠지만은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배상금이라는 이게 하나의 협상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이제 배상금을 한다는 거는 미국이 뭐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이렇게 미국 돈으로 달러로 주는 게 아니고 전쟁이 종전되면은 그에 관련된 이제 에너지 시설, 그다음에 미국 주도의 뭐 에너지 개발, 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걸 통해서 종전 이후에 그 이란의 수출, 원유 수출을 갖다가 이제 허용하면서 그걸로서 이제 벌어들이는 이익을 가지고 전쟁 이후에 그 재건 비용을 사용하는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면은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은 계속 지금 현재 미국의 제재 하에서 원유도 제대로 수출 안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 경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만약에 미국의 승인 하에 이런 이제 그다음에 미국의 그 경제 제재를 봉쇄를 갖다가 풀어주는 조건 하에 만약에 이런 제안을 한다면은 이란도 그걸 갖다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도 있고 또 그게 또 마다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은연중에 이 그 배상금 문제도 꺼냈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협상 수단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는 좀 이란의 현재 내부 상태가 어떤가 이것에 따라서 종전의 조건, 그다음에 종전의 시기 이런 것이 결정될 거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자, 정권이 붕괴되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미국의 항복 요구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겉으로는 상당히 자존심을 세우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란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좀 가장 이제 이란 상황에서 좀 안 좋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현재 군부 특히 이제 이슬람 혁명 세력 주도의 이런 군부 강경파가 이제 전쟁이든 이란의 체제를 갖다 현재 지금 주도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하메네이 차남이 일단 최고 지도자로 되었지만은 이게 사실인지 또 뭐
언론에도 나오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모자타파가 현재 살아 있는지, 뭐 큰 부상을 당했는지 아니면 뭐 경미한 부상으로 현재 은신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계획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슬람 강경 혁명 수비대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조가 계속한다면 사실 이제 이란 전쟁도 좀 더 장기화가고 또 강대강 미국도 더 이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조건이 되지만은 반대로 이제 이란 내에서 좀 온건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페제스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온건파들이 약간 좀 권력 자체가 뭐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든 어쨌든 좀 이렇게 회복이 된다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하고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란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곳 예상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들의 이제 앞으로의 스탠스 자세가 이 이슬람 이란 내부 통제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 사이드 변수이긴 하지만 이웃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뭐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미국에 동조를 하느냐 아니면 미국을 말리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조금은 변수도 또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뭐 사실은 지지실 국가들이 좀 이렇게 이란이 때려도 지금 현재 약간 좀 반격을 안 하고 좀 네. 참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그들이 큰 자산인 에너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거든요. 지금 현재 뭐 일부 지금 현재 이렇게 드론 공격에서 좀 파괴되고 있지만은 그것까지는 감소하는데 좀 더 크게 이제 만약에 이란이 장기로 가면서 산유국들에 대해서 공격을 더 깊숙하게 한다면은 아마 지금 현재 뭐 사우디라든지 UAE 같은 이런 지시 국가들의 공식적인 이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가만히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참았으니까 우리도 때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는 또 최첨단 이 무기들이 굉장히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반격할 또 군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뭐 가능한 한 미국 주도든 뭐 이란 주도든 일단 한 1, 2주 내에는 이제 이렇게 종전에 관련된 이런 상황을 보고 있다가 만약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란이 계속 자국을 때린다면은 아마 참지 않고 이제 이들 국가들 지시 국가들이 이란의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쟁 참여를 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마무리되면 참전하지 않지만 이게 장기화 될 것 같다. 그러면 전격 참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런 전쟁 중에 이란 재건 프로젝트를 우리나라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후의 상황에서 한국이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한국은 잘 준비를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게 낫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예전에도 2016년에도 사실 이제 이란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협상이 복원됐을 때 우리 기업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재직했던 기업에서 이란 이후에 미국하고의 서방과의 협상 이후에 이란 사업 참여를 위해서 여러 번 이제 방문하면서 사업 기회도 노렸는데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제 또 이란과 밀접하게 이렇게 재건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나라도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란이 필요로 하는 뭐 건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들이 필요하는 뭐 자동차, 철강 같은 이런 게 다 협력할 수 있는 기반들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연결이 잘 돼 있어서 인적 네트워크도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종전이 아직 안 됐지만은 그 종전을 만약에 이렇게 기다렸다 하면 약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이렇게 참여 기회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이러한 전후 복구 작업을 참여하기 위한 사전에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상현 고려대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이란, 중동 전쟁 상황 긴급하게 다시 한번 진단을 해드렸고요. 첫 번째 소식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뉴스가 있는지 화면으로 크게 한번 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관세 복원인데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서 무역법 301조를 다시 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관세를 더 추가로 매길지 안 매길지
뭐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또 한 가지 시장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지은 기자가 이 내용 자세하게 전해 주실까요?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무역법 301조는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관세 부과와 같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로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 등 16개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살펴보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호 관세를 대체할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일정도 공개했는데요. 오는 17일 서면 의견 제출과 공청회 참석 접수를 시작으로 5월 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청회 7일 뒤에는 반박 의견 절차도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이 다른 주요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뭐 관세가 다시 또 시장의 변수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뭐 벌어질 일은 아닙니다. 그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입장이 나올 텐데 하여튼 자세히 저희가 살펴보면서 또 시장의 변수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소식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금융사고가 또 국내에 또 터져서 여러 가지 또 논란거리가 생기고 있는데 어떤 소식인지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토스뱅크에서 금융사고가 터져가지고 200억의 어떤 손해가 발생을 했다. 소비자들은 또 불안에 떨었다. 뭐 이런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이동재 캐스터가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엔화가 50% 파격 할인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스 앱 내부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약 7분여간 엔화를 절반 가격에 매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 매수를 권고하는 알람까지 발송하게 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이 7분간 발생한 손실액이 10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 22년에도 토스증권에서 달러 환율이 약 10% 정도 적게 적용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환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취소 처리를 통해 전액 환수에 나섰습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환수 조치에 대한 기준이 그룹 내에서도 제각각이라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토스뱅크에서 반값에 구매한 엔화를 이미 원화로 환전했거나 소비한 고객은 추가적인 비용을 구해서 갚아야 한다며 은행의 내부적인 통제 실패로 발생한 피해를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이라든지 이런 오입금 사건이 큰 이슈가 됐었고 금융권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점검과 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IT 시대에는 뭐 인터넷 뱅킹도 점점 커지고 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고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관련된 우리 금융사들은 특별히 보안 시스템 또 백업 시스템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번째 저희가 전세난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의 노도광이죠. 전세 매물 건수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전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 엄청나게 줄고 있다는 거 도표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봄 이사철이 다가왔는데 전세 매물이 씨를 말렸다. 씨가 없다. 아주 그냥 뭐 전세난이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지은 기자가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실까요? 네. 전세 매물이 한 건도 없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서울 외곽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데다가 이사철과 신혼집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요. 서울 노원구의 전세 매물은 최근 2달 사이 약 50%가 감소했습니다. 도봉구와 강북구 역시 전세 매물이 각각 52%, 5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매물 감소 상위 지역을 보면 마포구를 제외하면 금천구와 구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의 감소폭이 특히나 컸습니다. 일각에서는 2020년 전세 대란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규제의 영향에 더해 빌라보다 아파트 월세를 선호하는 등 실수요자의 주거 선호가 달라진 점도 전세 물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전세 물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서울 전세 시장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으면 특히 젊은 층 또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깊어질 텐데요. 주위 분들도 많이 그러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이지은 기자는 전세난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심화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강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강북권이나 외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전세난 심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전세난이 심화되면 또 서민분들 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이 좀 심해질 수가 있는데 자,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주택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전세나 월세 쪽에는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밀한 세심한 정책 대안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세난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 한 주 증시 너무나 힘든 또 한 주 보냈습니다. 주간 증시 어땠는지 자세하게 또 보실 텐데요. 저희가 키워드로 또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주간 증시 상황인데 이번 주에 저희가 좀 특징적으로 볼 것은 코스닥에 액티브 ETF가 상장이 돼서 여러 가지 관심을 모으고 성공적으로 상품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람들이 코스닥 시장에도 투자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동재 캐스터가 좀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우리 시장 이번 주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함께했죠. 외국인이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에서만 15조 원 넘게 팔아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면서 최근 들어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주엔 개별 상품 중에서는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는데요. ETF 시장의 순자산이 4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커진 가운데 지난주 화요일 첫 출범을 보인 삼성 액티브의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타임 코스닥 액티브에 3일간 각각 7천억 원과 3,600억 원에 이르는 개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에 부실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가 펼쳐질 거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패시브 ETF보다는 부실 기업을 제외하고 매력적인 기업으로 종목을 구성하는 액티브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틀간 뜨거운 열기를 보인 뒤에 오늘 같은 경우는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증명했는데요. 이 밖에도 이번 주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마감 시황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국제 유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무거운 모습을 보인 코스피입니다. 1.72% 내리면서 5,500선을 내려놓는 모습인데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들이 힘을 내면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국제 유가 인버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미국과 이란의 갈등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글로벌 정세에 따라서 급락과 급등을 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ETF 상품의 수급이 쏠리면서 지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부진해도 개별 종목의 힘을 증명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 0.4% 오른 1,152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이게 마감 증시 보니까 오늘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아침에는요. 그나마 선방에서 마감됐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미국, 이란 전쟁이란 큰 리스크 속에서 자, 우리 증시 지금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실적 기반 위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 강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코스피 5천선 강한 지지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이제 6,000피 이상 상승을 좀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잠시 후 전해드리는 어쨌든 경제 2부에서 이번 주 증시를 분석하고 다음 주 시장 전망 또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제작진이 선정한 어쨌든 경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주요 경제 소식과 분석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경제 1부는 이지은 기자, 이동재 캐스터, 그리고 서상현 고려대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 리포트 하나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시대에는 배터리가 중요한 시장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 배터리가 어떻게 기술 구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배터리 산업의 현주소를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경제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 2부 초대석 코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초대석에서는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을 모시고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큰 변수로 등장한 미국 이란 간 전쟁 리스크 진단을 해드리고 향후 시장 전망을 자세히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전쟁, 유가, 환율 리스크 진단, 그리고 다음 주 증시 상황과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 위기 경보음이 울리자 데이터 센터에 정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1초가 채 지나지 않아 전원이 다시 공급됩니다. 서버가 전력 끊김을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에서 선보인 데이터 센터용 비상전원 솔루션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LFP 기반 무정전 전원 장치가 적용됐습니다. LFP는 굉장히 화학적 안정성이 높기도 하고 또 가격 경쟁력도 높아서 ES 시장의 대부분에서 LFP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력망 환경이랑 그 제도적 환경에 맞춘 한국형 전력망 ESS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는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로봇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크기는 작으면서도 사용 시간이 긴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삼성 SDI는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미 원통형 배터리는 현대 자동차의 모빌리티 로봇 모베드와 서비스 로봇 다리에 탑재되어 있는데 이번 전고체 배터리 역시 피지컬 AI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는 2027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양산을 해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에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더 많은 분야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안전성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런 분야에도 다 사용될 예정입니다. SK온은 셀2팩 통합 패키지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배터리는 셀과 모듈, 팩순으로 조립되지만 셀2팩 방식은 모듈 단계를 생략하고 배터리 셀을 곧바로 팩에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정을 활용하면 팩 내부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지고 에너지 밀도와 용량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무게중심이 전기차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전력 인프라로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로봇이라든지 UAM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시장 규모는 작지만 한번 흐름을 타게 되면 어느 일정 시점에 굉장히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고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하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중요한 전방 시장이 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글로벌 배터리 경쟁은 비용과 성능, 그리고 새로운 응용 시장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 미국, 이란 간 전쟁 리스크 상황, 변수 자세히 진단해 드리고요. 다음 주 증시 전망과 함께 업종별 또 종목별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자세하게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에 화면에서 보신 대로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 아주 바쁘시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컸잖아요. 네, 네. 지난주부터 예, 2주 연속 동안. 2주간. 네, 자, 투자자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 분 입장에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자, 미국 이란 전쟁 여파. 앞서 저희가 뉴스에서도 이제 뭐 분석을 해드렸고 이 시간도 더 자세히 시장 차원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번 한 주 지난주까지 포함해서 네. 어떻게 시장 보셨는지 말씀 좀 먼저 해주시죠. 일단 뭐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사실 그 연휴가 지난 다음에 한국 시장이 이틀 동안 큰 폭으로 이제 네. 하락을 했고 네. 사실 20% 고점에서 20% 정도 네. 빠졌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큰 폭이죠. 이틀 만에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은 그래도 변동성이 조금 잦아들면서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결국 시장의 그 앞으로의 방향은 결국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그리고 네. 유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상승세를 멈춰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지금 우리 시장 내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한 게 전쟁이고 네.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와 환율이 지금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한국 증시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고점 대비 20% 지금 빠진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유가 환율 변수 영향이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좀 분석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가 딱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요. 유가가 이렇게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네. 결국 이제 3월 달부터 나오게 되는 네. 소비자 물가 지수, 네. CPI 같은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네. CPI가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이제 유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고 네. 사실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네. 결국 전쟁 상황이 길어진다고 보면 결국 투자자들은 글로벌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더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원화는 또 약세로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 유가가 계속 유가 상승, 인플레 압력 심화, 경기 둔화, 금리 인하 시점 지연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유가 환율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유가 영향이 지금 상당히 너무나 크다. 네, 그리고 유가에 따라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국 시장이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 계속 직격탄을 줄 수가 있다. 맞습니다. 미국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조건들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또 우리 시장에 호재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이 통과됐고 실제로 주요 상장사들이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네. 약간 시장에는 좀 호재 요소로 맞습니다. 작용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이 요소는 어느 정도 또 작용할 거로 보십니까? 사실은 그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네. 많은 기업들이 속속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들을 네. 대부분 전량 소각한다고 발표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워낙 이제 전쟁 때문에 시장의 그 불안감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짜리 상승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전쟁이 종전이 된다면 네. 사실은 뒤늦게라도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네.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이게 3차 상법 개정 이후에 자사주 소각 이건 굉장히 호재인데 네. 전쟁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걸 덮어버렸다. 네. 그런데 종전이 되면 다시 이 호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우리 증시가 또 빠르게 급반등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올해 양사가 합쳐서 뭐 350조 영업이익을 번다고 하거든요. 네. 뭐 사실 역대급 이익이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만 놓고 보면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네. 전체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5,000포인트 초반까지 만약에 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PER 멀티플 밴드는 낮은 수준이 한 8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8배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전쟁이 길어져서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네. 사실 지금 애널리틱이 추정하고 있는 실적이 상당 부분 많이 리바이즈 다운 되지 않는다면 네. 사실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5,000포인트 초반이면 네. 충분히 사볼 만한 가격대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초보 투자자들도 요즘 많이 시장에 참여하시기 네네.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여쭤본다면 지금 오늘도 아침에는 많이 빠졌다가 네. 그래도 조금 1.몇 % 코스피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선방했다고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네네.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상승 마감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엄청 급락을 했을 때도 5,000p, 네. 5,000p는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레벨업이 분명히 된 상태에서 5,000p는 어떤 식의 악재가 와도 방어의 지지선이 되고 있고 네. 결국 다시 6,000p 상승을 시도를 할 거다. 네. 그러니까 종전만 되면 우리 시장은 다시 6,000p 상승을 시도할 걸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6,000p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사실은 한 5,500선 정도에서 지지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네.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물을 쏟아내면서 네. 또 트럼프가 또 한마디 또 던지면서 시장이 네. 좀 불안 요인이 커져서 네. 5,500이 살짝 깨졌는데요. 네. 저는 뭐 사실 전쟁 상황만 괜찮아지면 네. 단숨에 6,000p 돌파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 왼수인 그렇습니다.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네. 좀 빨리 종전이 돼야 여러 가지로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지금 주도주 세 종목 중심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 증시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는 주도주 세 종목이 큰 그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네.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증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종전이 되면 이 세 종목이 다시 치고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반도체가 대장 역할을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업계의 이제 뭐 관계자분들은 다 반도체가 시장을 반등시킨 타이밍에는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자동차 실적으로 사실 주가가 오른 건 아니잖아요. 네. 로봇 관련해서 워낙 지금 네.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CES 이후로 현대차의 그 로봇에 네.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 사실 로봇은 근데 사실 실적에 지금 도움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미래 전문, 미래 가치. 그래서 이게 지금은 리스크를 약간 회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 늘려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전쟁 상황이 종료되게 되면 다시 로봇 관련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고 하락할 때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실은 트럼프라는 분이 워낙 예측 불가한 분이다 보니까 지금 네. 뭐 한 달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이란도 워낙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뭐 시장 빠지기 전에 100% 주식이었다. 그럼 지금 팔기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좀 네.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이 너무 급하게 올라오니까 사실 1, 2월 달에 너무 급하게 네. 올라오다 보니까 진입을 하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5,000에서 5,500 사이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장이 좋을 때 진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될 있습니다. 수가 있다. 네. 이렇게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대신증권 이제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는데 AI, 뭐 반도체, 로봇 이 관련 주도주 외에 우리가 좀 유심히 눈여겨봐야 될 업종이나 뭐 종목 대신증권 하우스 차원에서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증권 쪽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증권주. 지금 그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처럼 변동 시장이면은 사고 팔고 해서 더 증권사 입장에서 수익이 좋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가 또 현 정부가 또 증권 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걸고 있는데 그리고 뭐 시간의 거래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권사들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금은 어쨌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정책들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은 거기에 또 발맞춰서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럼 네. 결국 대기업 그룹주라고 한다면 결국 지주회사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증권회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대형 변수가 생기니까 트레이딩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좋아지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은 좋아지지만 사실 뭐 트레이딩 부서라든가 뭐 다른 쪽은 사실은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은 좋지는 않죠. 네. 예.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장이 너무 움직이면은 일단 오히려 좀 관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리테일 쪽은 아무튼 상당히 좋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뉴스 소식 전해드릴 때도 잠깐 얘기를 한 건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액티브 ETF 상장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각광받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코스피가 사실은 뭐 저점 2,300이 저점이라고 한다면 6,300까지 올라오는 동안 코스닥은 거의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스닥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사실 5,000피 얘기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어쨌든 5,000피가 되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까 이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근데 사실은 코스피 기업들은 그만큼 이익 체력이 상당히 지금 올라온 상태고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좀 꿈을 먹고 사는 성장 산업 쪽이다 보니까 실적이라든가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그렇게 높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스닥은 결국 정책과 수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ETF 상장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수익률 차원으로 보면 앞으로의 수익률이죠. 지금 말고 코스닥 쪽의 수익률이 투자자 입장에서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코스피 쪽의 상승률이 그래도 수익률 차원에서 더 좋을 걸로 보시는 지금 시점부터 기준으로 우리가 잡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시점부터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코스피가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지금 시점부터 그렇습니다. 기준을 잡더라도. 예. 아무래도 전자하고 닉스 반도체 쪽이 워낙 업황이 좋고 어쨌든 전자의 그 실적이 좋으면 그 밑에 단까지도 이제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뭐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또 부응해서 대기업들이 지금 자사 소각을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코스피 대형주들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의 상승률이 더 높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뭐 꼭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코스피 쪽에 비중은 한 70%, 코스닥 쪽에 한 30%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꿈을 먹는 어떤 것보다는 실제 실적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쪽이 수익률 차원에서도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견해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지수 차원에서 보면은 코스피는 이미 5,000이 됐고 지금 코스닥은 1,100, 200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3,000으로 간다 이런 꿈으로 생각하면 3,000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코스닥 기업들 중에 지금은 이제 좀비 기업들 그다음에 되게 우량한 성장주들이 다 한꺼번에 코스닥 시장이 다 한꺼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코스닥도 좋은 기업들은 남겨두고 뭐 다른 어떤 그 좀비 기업들 근데 사실은 이제 퇴출돼야 될 거는 퇴출되고 그래도 어쨌든 미래 성장 산업의 어떤 밸류체인 내에서 좀 꿈이 있는 기업들은 또 다른 리그를 만들어서 해주면 그럼 코스닥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꿈으로만 하면 안 되고 정부가 또 발표도 했지만 퇴출 기업들을 확실하게 퇴출시키고 시장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될 기업들을 좀 정책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과가 나타나면 코스닥 시장도 당연히 이제 밸류업이 되고 수익률도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신증권 입장에서 일단 사람들은 또 숫자로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코스피 상단, 코스닥 상단 지금 연말이나 연초에 예상하고 지금 다른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하우스에서 계속 전망을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올해 말에 코스피, 코스닥 상단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코스피 상단은 저희가 이제 7,500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럼 2,000포인트가 오르는 건데요? 네, 지금부터 2,000포인트. 6,350을 갔었기 때문에 전쟁 상황만 끝난다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7,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기업들의 그 이익을 EPS로 환산해 보면 한 611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그럼 10배면 한 6,100 정도 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가 된 그런 국면이고 하기 때문에 과거의 밴드 상단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7,500포인트를 제시할 때는 반도체 쪽의 이익에 따른 멀티플, 히스토리컬리 받았던 멀티플의 중간가 그리고
반도체 이외의 기업들의 멀티플 시장이 올라오면서 받았던 멀티플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7,50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어떻게 보시고요? 코스닥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목표치를 얘기하려면 밸류에이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애매하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네. 상단을 딱 뭐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올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동스럽잖아요. 어떤 리스크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조언을 또 말씀해 주는 참고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지금 주목해야 될 건 유가 변수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유가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네. 이게 중요한데 결국 금리하고 인플레 쪽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장이 이렇게 가열차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유동성이 풍부한 네. 환경이 좀 조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유동성 환경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저희가 봐야 될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CPI 영향을 줄 수 있고 CPI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 정책이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금리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또 프라이빗 뎁 펀드 쪽에서 약간 노이즈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블루 오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JP 모건이 또 PDF 자산 가치 좀 평가 좀 낮춘 거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도 계속 그 환매하는 데 있어서 중단 사태 이런 것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미국 증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네. 여쭤보도록 하고요. 증시 외에 이제 금, 코인, 부동산 뭐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네. 전체적으로 주식 외의 투자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투자의 지혜까지 같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커머디티 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커머디티 담당자의 의견을 좀 빌리자면 금은 뭐 사실은 지금 5,000불 초반까지 좀 약간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금은 좀 계속적으로 좀 투자할 만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철 금속 쪽이 커머디티 중에서 제일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유동성의 끝물 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비철 쪽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시지만 부동산은 잘 보시지 않겠지만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고 부동산 상품이나 투자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은 일단은 뭐 상업용 부동산은 뭐 괜찮은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지만 주택은 뭐 아무래도 정부가 지금 워낙 강경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하락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주신 네네. 거고요. 네. 자, 올해 투자 시장을 보는 지혜 딱 20초 한 말씀만 딱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예, 올해 사실 1, 2월 달에 가열차게 달려왔던 증시였는데요. 지금 3월 들어서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워낙 좋은 상황이고 전쟁 상황이 크게 길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증시 환경은 변동성을 좀 지나간 이후에는 다시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과 함께 한 주간의 증시 분석하고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변함없이 저희가 금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에게 투자 궁금증 해소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